다 큰 가시네가 한밤중에 겁대가리 없이 머시미한테 으슥한데 오라가라 하냐. 할 말이 뭔디? 됐다. 할 말이 뭐였는지 잊어버렸다. 이제 높은 곳에다 눈을 두지 말고 고개를 숙여서 네 발밑을 봐라. 네 걸음걸이에 누가 또 뭐가 맺혀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네가 정신을 좀 차려주면 몇 사람이 좋아지겠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세상에나 이럴 수가. 혼자 밥그릇 잡수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80살이나 되셨잖아요. 80살이 아니라 180살이라도 불쌍치 않다. 내 놈 눈에는 아베만 보이고 어메는 안 보이냐. 그리 불쌍하면 네 놈이 가서 밥 끓여주라.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송은일. 6번째 시간. 발밑을 봐. 인덕은 장희와 동창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장희는 서울에 있는 은행에 입사했고 인덕은 광주 소재 간호전문대에 입학했다. 서울로 간 장희가 집에 다니러 오는 일이 워낙 드물어 얼굴 볼 기회가 없었다. 학교를 졸업한 인덕이 서울에 있는 병원 간호사로 취직하게 되면서 다시 만났다. 인덕이 가 취직했을 때 장희는 은행원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자취방도 제법 넓었다. 장희가 인덕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 1년쯤 함께 지냈다. 읍내 종합고등학교를 다닐 때 인덕은 선섭을 좋아했다. 잘생긴 데다 키 크고 공부 잘하는 모심에 고등학교 시절 선섭은 군계 1학이었다. 그를 보고 있노라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인덕은 설레고 수줍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다가 한번 시도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밤에 그의 집 살인문을 흔들어 불러낸 뒤에 말했다. 할 말이 있은게 괴연제로 와. 괴연제는 금당의 최고 어른인 매고 할매가 젊은 날에 세웠다는 산신당이었다. 동네 뒷산 중턱에 있는 괴연제는 동네에서 제일 높이 자리한 선섭의 집에서 가까웠다. 괴연제로 오라 말한 인덕이 돌아서는데 선섭이 소리 질렀다. 야, 신령님한테 기도할 일 있냐?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면 되지. 다 큰 가시네가 한밤중에 겁대가리 없이 머시미한테 으슥한데 오라가라 하냐. 할 말이 뭔디? 인덕은 부끄러웠고 낱날에 베인 듯이 마음이 상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휙 돌아섰다. 됐다. 할 말이 뭐였는지 잊어버렸다. 결국 마음을 나타내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 가서 장희방에 얹히고서야 선섭을 다시 만났다. 장희와 함께 지낸 1년 사이에 세 사람은 이따금 같이 만났다. 셋이 만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인덕은 선섭이 장희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셋이 생맥주를 마실 때 선섭은 장희의 맥주잔을 흔히 빼서 제가 마셨다. 그때마다 선섭이 장희를 향해 말했다. 술도 약한 게, 야, 작작 좀 마셔라. 장희가 술에 좀 약하기는 했어도 못 마시지는 않았다. 인덕도 비슷했는데 선섭은 장희의 술만 뺏어 마셨다. 그런 술자리가 끝난 뒤에 선섭은 장희만 부축해 둘의 자취방 앞까지 데려다주곤 했다. 술 뺏어 마시는 게 사랑의 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즈음에 인덕은 질투를 알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할 때 느껴지는 질투는 비애를 동반했다. 장희와 계속 같이 지내다간 둘 다 미워하게 될 것 같아 독립했다. 10여 년 후 텔레비전 뉴스에서 장희를 보았다. 내연관계의 상사와 공모하여
30억을 빼돌린 어마어마한 은행원이 장이었다. 멍청이가 되어 금당으로 돌아왔다는 소리는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을 겪어 멍청이가 됐을 리 없었다. 돈 챙겨 외국으로 달아났다는 그 유부남 상사 때문에 돌아버린 게 분명했다. 멍청한 기집애, 바보 천치, 명태 대가리 같은 이라고. 인덕은 그때 혼자 소리로 흉봤다. 얼마나 멍청하면 30억을 빼돌려 바치는 동안 제가 사랑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즘 인덕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막 헤어진 상태였다. 12번째쯤의 남자였을 것이다. 시련은 한 번이든 10번이든 힘들었다. 도무지 면역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자와 헤어지고 나면 곧장 다른 남자를 향하곤 했다. 12번째쯤이었던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금세 눈에 들인 남자가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해 있던 전신마비 환자의 남편이었다. 환자는 1년째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일어나 스스로 걸어나갈 가망은 전무했다. 그즈음 어느 날 환자의 남편인 그가 아내를 보러 들렀다가 나가는 시간과 인덕의 교대 시간이 겹쳤다. 병동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혀 인사를 나누다가 술 한잔 같이 하기로 되었다. 그날 밤 그가 13번째쯤에 남자가 됐다. 반년쯤 뒤 그의 아내는 전신마비 상태로 퇴원했다. 그뿐이었다. 22번째쯤에 남자를 만나던 몇 해 전에 선섭에 대해 들었다. 온몸에 혹이 돋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직장에서 잘리고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금당으로 돌아와 집안에서만 산다는 것. 그 훨씬 전부터 인덕은 시골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막내딸이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40살 넘어도 결혼 못한 막내딸이 부끄러운 존재였다. 효도는 다달이 용돈 부져드리는 걸로 충분했다. 그렇게 금당을 피하고 살았건만 와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 어머니가 오토바이와 함께 언덕 아래로 구르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사고 난 지 넉 달이 지났다. 전신을 싸다시피 했던 깁스를 풀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부터 퇴원시켜달라는 어머니의 성화가 시작됐다. 칠남매는 서울과 부산과 울산과 대전과 광주 등에서 살고 있었다. 인덕에게도 하루 5번씩 전화가 왔다. 어떤 날은 10번도 넘었다. 어머니 전화기 1번 단축키가 점덕이고 7번 단축키가 인덕이었다. 1번 눌러 7번 찾고 3번 눌러 4번 찾고 5번 눌러 1번 찾는 숨바꼭질 같은 전화질은 어머니에게는 놀이이자 당신 몸을 맘대로 못하는 분풀이인 것 같았다. 전화를 누구한테 몇 번 걸든 어머니가 시작하는 말이 엄포였다. 니 어째 엄마 보러 안 오냐? 엄마 죽으면 송장 치러 나올라냐? 어머니의 말투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생각 없이 내뱉는 수다쟁이라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흔해도 독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성격이 편한 것이었다. 거의 일방적으로 혼자 쏟아내다가 통화를 끝낼 때는 더 험한 소리를 덧붙였다. 늙은 애미를 가다 놓고 얼렁 죽어보라고 비손하고 있지야. 내가 그냥 칵 죽어보라냐? 그런 말을 듣고 버틸 자식이 있으랴. 칠남매가 번갈아 어머니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7 중 누구라도 병실에 들어서면 똑같은 말을 들었다. 내 집에서 살다가 죽을란께 집으로 델다 달란마다. 어머니는 퇴원하여 집으로 가기만 하면 사고 전처럼 말짱해질 것 같은가 보았다. 착각에서 비롯된 부정이었다. 어머니의 척추와 다리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연골이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터라 걷기는커녕 앉기 위해서나 눕기 위해서도 거들어줘야 했다. 설상가상 어머니는 치매도 시작한 듯했다.
인덕은 21년 차 간호사였다. 주로 신경외과 병동에서 일했다. 치매는 신경외과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머니 증세가 치매에 가깝다는 것 좀 모르랴. 인덕은 언니 오빠들한테 어머니가 치매 같으니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을 아직 못했다. 82살의 치매는 심각한 병이라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인덕이 스스로한테 대는 핑계였다. 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노인에게 치매가 시작된다고 한들 어쩔 것인가 라고. 언니 오빠들도 모두 짐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치매에 관해서는 아예 모르는 척 입을 떼지 않았다. 그들 또한 어머니처럼 인덕 자신처럼 길을 쓰며 부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부정해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일이 있다. 어머니 같은 경우였다.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할 판이 됐다. 일주일 전 장남인 국수가 어머니 보러 갔다가 칠남의 단체 카톡방에다 게시했다. 병동에서 어머니를 퇴원시키란다. 어머니가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 모양이야. 일단 집으로 모신 뒤에 얼마간 지켜보자. 인덕은 어머니 퇴원 날짜를 사흘 앞두고 휴가를 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금당에 들르지 않았다. 읍내 병원에서 어머니만 보고 돌아가기 바빴다. 오늘은 별 수 없이 금당으로 들어왔다. 국수와 영수와 문수 삼형제가 폐가처럼 되어가던 집을 정리하다가 인덕을 맞았다. 삼형제가 힘을 합쳐 낡은 장롱이며 텔레비전 등을 실어내다 버렸다. 입지 않은 옷까지 들이며 자잘한 물건들을 한 트럭분이나 쓸어냈다. 도배지와 장판을 사다 도배하고 깔았다. 벽걸이 텔레비전을 사다 걸고 주문해놨던 환자용 침상을 들였다. 벽걸이 에어컨을 달았다. 어머니 방을 병실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점덕과 순덕과 미덕이 차례대로 왔다. 점덕은 여러 가지 김치를 담아왔고 순덕은 이불을 사왔으며 미덕은 환자복처럼 입고 벗기 쉬운 옷가지를 준비해왔다. 점덕어매는 넉 달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구급차에 실려나가 큰아들의 차를 타고 되돌아온 점덕어매를 보기 위해 숙모당 노인들이 연신 찾아온다. 방이 꽉 차서 문을 열어놓은 채 마루방이며 테마루까지 나앉았다. 숙모당 노인들은 요양병원을 저승대합실이라 부른다 했다. 점덕어매가 요양병동에서 지내다 곧장 요양병원으로 가게 될 거라 여겼다가 집으로 돌아온 게 꽤 신기한 모양이다. 봄물 터지듯 수다가 쏟아진다. 덕담의 성찬이 차려진다. 점덕어매, 인자 매구알매같이 오래 살겄네. 와중에 점덕어매가 뒷집 윤우 엄마를 향해 말했다. 어이 동생, 미안하시. 윤은의 감나무 때문에 점덕 형제들이 길을 못 편다고 윽박질러 나무를 잘라내게 했다. 어머니의 그런 억지도 치매의 한 증세였는지도 몰랐다. 윤우 엄마가 무슨 말씀이냐고 받아주는 소리를 들으며 방을 나온다. 언니들이 노인들을 수발하고 있으므로 집을 나선 인덕은 숙모당 쪽으로 가려다 윤은혜를 돌아본다. 언제나 가지를 들이우고 있던 윤은혜 감나무가 길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윤은혜 대문의 쪽문을 밀고 들어서자 송이버섯 모양으로 변했다는 감나무가 보인다. 높이 20m 이상에 반경 30m 이상 드리웠을 가지들을 가혹하게 쳐냈다. 높이가 잘해야 5m쯤이고 가지 반경은 3m나 될까. 이파리가 제법 피어서인지 송이버섯보다는 브로콜리를 닮았다. 머리가 작고 대궁이가 긴 브로콜리. 다이어트 했다 여기고 울 엄마를 용서해. 브로콜리 닮은 감나무 둥치를 쓰다듬으며 용서를 빌고 윤은혜를 나온다.
당장 환자 곁에 붙어 있어줄 전담 간병인을 구해야 할 판이다.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나중 문제로 치더라도 당장 그런 사람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국수가 이장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면사무소에서 노인 환자 지원 사업 일환으로 간병인을 보내주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일주일에 2차례 들러 4시간씩 돌봐준다던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라도 어머니 경우는 그 정도로 어린 턱도 없었다. 개성제에서 지낸다는 장이를 만나볼 참이다. 묘목이 없기는 하다. 지난 5월 초 전화기의 카톡방이 갑자기 시끄러웠다.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카톡방이었다. 그날 카톡방에 장이의 어머니이자 선섭의 장모인 별량댁이 돌아갔다는 소식이 떴다. 장이와 선섭이 어영부영 합쳤다는 말을 듣고 있기는 했지만 카톡방에 부부로 나타나자 새삼스럽게 한심했다. 아무리 끼리끼리 모여 산다지만 병신들끼리 합쳐 오죽할까 싶었다. 인덕의 심사를 알 리 없는 부지런한 동창들이 동창에 버리듯 문상 소식을 카톡방에 올려놓았다. 누가 왔네, 누가 오고 있네, 누가 오기로 했네. 당사자들은 아무 기척이 없는데 동창들만 소란했다. 인덕은 그 전주에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갔던 터라 그 주에는 문상하러 올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사실 시간을 내려 애쓰지도 않았다. 장이 선섭과 맞닥뜨릴 게 두렵고 금당에 들러야 할 게 껄끄러웠다. 그래도 미리 좀 오고 갈 것 그랬다 싶다. 당장 어머니를 맡길 사람이라곤 장이밖에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으랴. 인덕은 내일 밤부터 근무를 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쉬는 날 없이 근무하게 되어 있다. 어머니 보러 다니느라 휴일을 당겨 쓰고 바꿔 썼기 때문이다. 그렇게 칠남매의 일상이 엉망이 됐다. 다들 빠듯하게 살다가 수시로 시간을 빼려니 일상이 엉키고 꼬였다. 지금으로서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다시 들어가 주는 게 최선이다. 그건 칠남매의 요망일 뿐 어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갈 태세가 아니다. 태어나기 직전에 한 열흘 동안 집에서 지내다 다시 입원하시자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널 죽에서 장례식장으로 내다가 차려놓고 부위 받아 먹으라. 다시 병원으로 가자 하면 또 무슨 독한 말을 내뱉을지 몰랐다. 억지로 병원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또 병동을 뒤집어 놓아 강제 퇴원 조치 당할 게 뻔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있지 않을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버렸다. 개성제 대문채 바깥이 예전에는 넓은 바깥 마당이었다. 그 바깥 마당 외곽으로 지금은 사람 키 높이의 연두빛 펜스가 둘렀다. 펜스 안쪽에는 사철나무 울타리가 빼곡해 안이 보이지 않는다. 펜스 높이의 녹색 문설주가 널따랗게 세워졌고 열리면 차가 드나들 수 있게끔 폭이 넓게 제작된 녹색 대문은 닫혀있다. 쪽문도 녹색이다. 문설주에 달린 인터폰 벨을 누르자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다. 장이 목소리다. 장인이? 나야, 송인덕. 아! 하는 탄성과 함께 철컥 쪽문의 걸쇠 풀리는 소리가 난다.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으니 턱 하고 문이 잠긴다. 사철나무 담장 안에서 보니 옛날 대문채가 그대로다. 인덕이 어렸을 때 개성제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래도 자주 와보지는 못했다. 개성제가 다른 세상 같아서 어려웠다. 매구 할매가 사는 집이 인덕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어쩐지 귀신이 사는 집 같았다. 송인덕! 나무 대문을 열고 나오며 외치는 장인은 배불뚝이다. 아, 안 되겠구나. 실망한 인덕이 속으로 뇌까린다. 장이한테 정식으로 어머니 간병을 부탁할 참이었다. 아장아장 걷는 애가 달렸다고 해도 젊으니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 간병 좀 해달라 하렸는데 배가 잔뜩 불렀지 않은가. 제 어머니 빈소에 있는 장이 사진 몇 장이 동창 카톡방에 떠서 봤다. 검정 치마 조거리를 입은 몸피가 좀 두툼해 보이긴 했다. 몇 해 전에 어머니가 인덕에게 장의를 둬야지처럼 피동피동하다고 했기에 사진을 보며 임신했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너 또 임신했니? 한 달 안에 나올 거야. 너는 엄마 편찮으셔서 왔구나? 엄마 퇴원하셨어? 집에 계셔. 승무당 노인들이 잔뜩 오셨기에 너 보려고 잠깐 나왔어. 엄마 편찮으신 건 안 됐어도 오랜만에 네 얼굴 보니 반갑고 좋다. 들어가자. 꼭 네 집 같구나. 내가 붙어 사니까 내 집이기도 하지 뭐. 우리 엄마 장례 치르고 나서 아예 이쪽에서 살게 됐어. 선서위는? 봄이 아빠는 어쩌다 잠깐씩 볼 수는 있어도 같이 오래 못 있어. 어째서? 통증이 아무 때나 발생하는데 되게 아프대. 아프면 무섭게 화가 난대. 그럴 때마다 봄이 아빠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흙을 파거나 컴컴한 들판에 나가서 미친놈처럼 일을 하나 봐. 그래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고 하고. 봄이는 제 아빠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는 걸 모르고 잘 따르는데 봄이 아빠는 그런 딸한테 자기가 해를 끼칠까봐 무서워하지. 잠깐 안아보곤 나한테 얼른 넘겨주고 가라고 해. 나는 봄이 아빠가 불쌍해서 얼른 데리고 나오고. 그나마 요새는 통증이 훨씬 잦아져서 잠깐 보기도 힘들어해. 봄이 너희 아이 이름이야? 지금 3살이야. 제 아빠 닮아서 아주 예쁘게 생겼어. 나무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문을 닫자 또 철커덕 잠긴다. 문이 잠겼는데도 장이가 빗장을 지른다. 홍림당 때문에 이렇게 문단속을 하는 거니? 홍림당께서 대문을 나가시는 순간 이 집은 지옥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담장이 2겹이고 대문도 2중이야. 온 식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단속을 하지.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으시는데 대문이 열려있는 걸 보시기만 하면 꼭 누가 시킨 것처럼 밖으로 나가시거든. 그게 나하고 봄이가 이 집에 살게 된 이유이기도 해. 그렇지만 오늘은 홍림당 내외분이 계시지 않아. 2분이 병원 검진을 겸해 여행 가셨거든. 은연히 서울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2분 모시고 나갔고. 그런데 문단속을 왜 해? 버릇이 돼서. 홍림당은 문을 못 여서? 열쇠 번호를 모르시지. 숫자 눌러야 하는 자물쇠를 낯설어 하시기도 하고. 대문 앞마당을 지나면 사랑채 마당이다. 사랑채에 아무도 없는지 조용하다 못해 호젓하다.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아이 소리가 난다. 앞마당에서 몸피 큰 남자가 아기 2를 양팔에 안고 뒤뚱거리는 한 아기를 놀리고 있다가 돌아본다.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는 아이가 봄인가 보다. 장이 말대로 선섭의 모습이 제법 있다. 봄이가 제 엄마한테 2 팔을 뻗자 장이가 안아 올리며 말한다. 제부, 이쪽은 내 친구 송인덕이에요. 인덕아, 쌍둥이 안고 있는 사람은 은연이 남편 한준경 씨야. 인덕이 인사하자 그가 아기 2를 안은 채 허리 수그리고 나서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송인덕 씨. 결이와 비치의 아빠입니다. 은연이 결혼하고 친정살이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남편이 혼혈이라는 말도 들은 것 같다. 얼핏 본 그의 눈동자 색깔이 색다르다. 그의 품에 안긴 2 아기의 눈동자는 보통인 것 같다. 들어가서 할머니께 인사드리자. 장이가 인덕을 최근에 대청으로 오르게 하더니 건넌방으로 들어선다. 장이가 봄이를 내려놓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 매구 할매 등 뒤로 가서 엉겨붙는다. 매구 할매를 뵙는 게 20여 년 만이다. 여름 한복을 곱게 입은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소리 없이 켜놓고
리모컨을 든 채 드라마를 보다가 당신 등 뒤에 엉겨붙은 보미를 당겨 무릎에 앉힌다. 장이가 큰 소리로 인덕을 소개한다. 할머니, 얘는 점덕네 집의 막둥이 인덕이에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어요. 얘 엄마가, 그러니까 점덕어매가 지난 봄에 사고를 당했잖아요. 여태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퇴원하셨대요. 이 점 저 점 왔다가 저 보려고 들렀다네요. 인덕이 절 받으세요. 매구 할매는 기머거리인데 장인은 보통 노인한테 말하는 것처럼 지성스레 소개한다. 인덕은 노인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앉는다. 눈이 마주치자 노인께서 마치 알아들은 듯 입을 여신다. 점덕이네 막둥이라고? 네, 할머니. 송인덕입니다. 저 태어날 때 할머니가 받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엄마가 널 낳느라고 고생을 좀 했지야. 여럿을 낳았는디도 널 낳을 땐 오래 걸렸지. 후산이 잘 안 돼서 더 고생했고. 예, 할머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요새 많이 아프담서? 예, 할머니. 너그 성재가 고생이 많겠다. 엄마가 고생이시죠. 안 아프고 살다 떠나면 좋은디 사람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죽는 것이라. 너그 엄마도 고생이겠고. 예, 할머니. 하는 수 없는 것이고 장이 보러 왔은께 장이랑 놀다 가거라. 우리 봄이는 여기 두고 저짝 가서. 장이가 제 아이를 노인방에 두고 나서자 은연의 남편이 쌍둥이를 안고 그 방으로 들어간다. 장이는 인덕을 뒤채로 이끈다. 마당에 자그만 연못이 있는 집이다. 모원이라 쓰는 현판이 붙어있다. 대청 양쪽에 방이 있다. 인덕이 모원 마루로 올라앉자 장이가 왼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깡통 주스 2개를 들고 나와 하나를 건넨다. 여기서 대접할 게 이것밖에 없다. 그쪽이 네가 사는 방이야? 그런 셈인데 옷가지 같은 것만 두고 잠은 할머니 방에서 자. 불편하지 않아? 할머니가 불편하실지는 모르지. 나는 혼자 자기 싫어서 할머니와 함께 자는 거니까. 보미가 있으니까 혼자 자는 거 아니잖아. 그러게 보미를 돌보며 의지하는 것보다 할머니한테 의지하고 싶은 걸 보면 내가 아직 백치인가 봐. 장인은 전혀 바보 같지 않다. 또 괜찮아 보이는데? 응,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괜찮으려고 늘 발밑을 살피며 살거든. 발밑을? 발밑에 뭐가 있는데? 내가 보살펴야 할 것들이 있지. 가령 뭐? 우리 봄이 머지않아 태어날 셈이, 봄이 아빠 유선섭, 선섭이 엄마 구함댁, 매고 할매, 홍림당, 홍림당의 딸 은연이, 은연이 아기들인 결유와 비치, 성신 고모. 네가 그들을 다 보살핀다고? 방금 열거한 사람들 중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서로 보살피는 거지. 결국 객식구이고 은연의 아이들 보모라는 거 아닌가. 넌 이런 상황이 괜찮아? 괜찮다고 했는데 또 묻니? 네 생활이 없잖아. 내 생활이 뭔데? 그 많은 식구들과 연결돼 있으면 유장이라는 너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다. 글쎄, 네가 말하는 개인의 삶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여겼던 그거 실컷 해봤는데 결과는 감옥행이였거든. 워낙 호되게 겪어서인지 지금 나는 뭐든 충분해. 뭐든 고맙고 도통한 것 같다. 표정이 더할 수 없이 편하고 부드럽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작년 12월 16일 은연이 쌍둥이를 낳던 날 홍림당이 사라지셨어.
홍림당이 사라지신 거에 충격받은 은연이가 조산을 한 셈이지. 다행히 그날로 홍림당을 찾았어. 늦은 밤에 홍림당께서 은연이 아기를 낳는 병원으로 향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할머니와 나는 비로소 편해졌어. 자려고 잠자리를 봐드리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뭐라고 하셨는데? 이제 높은 곳에다 눈을 두지 말고 고개를 숙여서 네 발밑을 봐라. 네 걸음걸이에 누가 또 뭐가 맺혀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네가 정신을 좀 차려주면 몇 사람이 좋아지겠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쑥 정신이 드는 것 같더라. 높은 곳에 둔 내 눈이라는 건 현실에서 떠난 나라는 것. 발밑은 내가 딛고선 현실이면서 나 때문에 삶이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 동시에 나로 인해 삶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런 게 보이더라고. 신기하게. 지금 나는 평화로워. 우리 봄이와 곧 낳게 될 세미도 평화로울 테고. 봄이 세미하고 어울려 크게 될 결이와 비치도 좋겠지. 그러면 어른들도 좋을 테고. 장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지옥과 비슷한 상태에서 그조차도 모르는 바보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다. 모든 상황이 그랬다. 나쁜 남자한테 걸려 은행 돈을 횡령해 바친 멍청이. 감옥에서 3년 6개월을 살다 나온 전과자. 겉모습이 괴물처럼 변했다는 어린 날의 연인과 더불어 아이를 낳은 천치. 그런데 지금 장이는 평화롭기만 하다. 이상한 건 인덕 자신의 맘이다. 장이가 불행하기를 바란 적 없는데 평화로운 모습에 자신의 마음이 아픈 것 같다. 그렇게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너희 애들이 크면. 지금으로서는 달리 생각할 게 없어. 나는 이 집 식구니까. 그나저나 너희 어머니 혹시 우리 홍림당처럼 치매기가 생기신 거 아니니? 뭐? 내가 매구할매와 지내면서 오지랖이 넓어져. 괜한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작년 늦가을 윤은의 감나무 가지치던 날 네 어머니가 저녁참에 매구할매한테 오셨거든. 그때 네 어머니가 좀 이상하셨어. 어떻게? 50년 전쯤에 동네 앞산에 큰 불이 났던가 봐. 불을 낸 사람은 선섭이 아버지였던 모양이고 그 산불은 붉은 댁이 선섭네 밭에서 시작됐는데 개성제 묘원을 제외하고는 산을 홀라당 태운 모양이야. 그때 이 집의 어른은 열애당이셨는데 되게 엄하셨대. 그때 산불이 나자 열애당께서 산에는 물론이고 산자락에 붙어있던 밭들에다가 나무를 심으라 하셨던 모양이야. 지금 이 집에 수목원이 돼 있는 곳들 말이야. 그 무렵 너희 집에서 밭 면마지기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밭들에다 전부 나무를 심을 거라고 하니까 너희 어머니가 매구할매를 찾아오신 거야. 불은 헌수가 냈는데 불똥이 왜 우리 집까지 튀냐고. 그러시지 말라고 부탁하러 들린 건데 열애당은 무섭고 어려워서 못 뵙고 매구할매한테 대신 말씀드려 달라고 사정하시더라고. 50년 전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게 뭐 어때서? 네 어머니가 50년 전 일을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니까? 30살쯤 된 어린 점덕이 엄마로서. 나도 은연이가 낸 소설책을 읽지 않았다면 산불 이야기 같은 건 알아듣지 못했을 거야. 소설책에 네 어머니 대목은 없지만 호영댁 아들 헌수, 그러니까 선섭이 아버지가 술김에 개성지 선산에다 불지른 이야기는 꽤 자세히 나오거든. 은연이 소설책 읽어봤니? 이태 전인가 은연이 마을로 들어와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연이 책 때문에 영화장이들이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매구할매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고 있다는 말이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은연이 소설책을 4번이나 낸 참이었다. 그중 하나가 2권짜리 장편 소설 매구할매였다.
검색을 했어도 책을 주문하지는 않았다. 아니, 난 읽기 싫더라. 지금 네 얘기 듣자니까 내가 왜 읽기 싫었는지 알 것 같네. 네 말 뜻 알겠어. 암튼 네 어머니가 그날 밤에 많이 이상하셨어.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정신없이 하면서 그쪽 밭을 걷어가실 거면 다른 밭이라도 달라고. 열애당께 말씀드려 달라고 할머니한테 진심으로 부탁하시더라니까. 그러고 있는데 성신 고모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말했어. 아따, 점덕언니, 먼 옛날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긴 얘기는 우리 할매가 다 알아듣지도 못하시는디.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드시는 것 같았어. 그니께 늙은 게 맨날 옛일이 생각나네. 그러시더라. 성신 고모도 너처럼 너희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 하신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 나는 정신이 깜빡깜빡 해온 일이 많은 데다 홍림당을 뵈며 지내니까 그 순간을 알겠더라고. 그런 순간에 어떤데? 깊이 자다가 불쑥 눈을 뜬 것 같아. 어리둥절하달까? 생뚱맞달까? 그렇거든.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걱정돼서. 아니라면 정말 좋은 거고. 아니라면 정말 좋겠다. 인덕은 뒤늦게 손에 쥐고 있던 깡통을 따서 주스를 들이캔다. 포도 주스가 너무 달아 진저리가 난다. 이제 어째야 할까? 치매에 걸린 홍림당을 위해서 은여는 친정에서 산다. 장의를 식구로 받아들인 것이나 성심 아줌마가 들어와 사는 것이나 다 홍림당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 식구가 삶의 틀 자체를 바꿨다. 뭐가 있는지 모르는 위가 아니라 발밑을 보게 되면서 평화롭다고 했다. 개성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어떻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어머니가 인덕의 발 아래에 있다. 그게 현실이다. 인덕은 한숨을 쉬며 연못을 건너다 본다. 세상의 한 끝. 병선 씨가 미나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건너편 이백고에 사는 안악과 양문간에서 마주쳤다. 병선 씨가 쓰레기를 비우러 나가는 참에 똑같이 쓰레기 봉지며 재활용품 봉지를 들고 나오던 안악과 만났던 것이다. 병선 씨 또래로 보였는데 주름살도 별로 없이 얼굴이 맑겠다. 안악이 환히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해왔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어머니이신가 봐요. 어찌게 아신다요? 처음 뵈는디. 미나 씨랑 뚝 닮았네요. 딸이 애미를 닮는 게 당연함에도 그 순간 병선 씨는 자신과 딸이 닮았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웃었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단을 내려갔다. 쓰레기 봉지를 놓고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고 나자 안악이 돌아서지 않고 재활용품 분리소 안을 치우기 시작했다. 바닥에 뒹구는 페트병이며 비닐통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을 제자리에 넣는 시기였다. 병선 씨는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발견해 잡고 바닥을 쓸었다. 그렇게 재활용품 분리소를 치우던 와중에 경비원이 나타나 안악을 김복현 여사님이라 불러서 이름을 알게 됐다. 김복현 씨가 병선 씨를 210호 유미나 씨 어머니라고 소개했고 병선 씨는 얼떨결에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나는 이병선인디요. 그러자 경비원이 자신은 채가라고 해서 셋이 웃었다. 덕분에 경비원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다. 복현 씨는 병선 씨와 나이가 같았다.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큰딸은 미국 살고 작은딸은 의사로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그쪽에서 살고 아들은 옆동에서 살고 있노라 했다. 남편은 10년 전쯤에 돌아가 혼자가 됐다고도 했다. 재활용품 분리소 청소가 끝나고 복현 씨가 자신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자 정했다. 방이 3개인 미나의 집과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구조였다. 분위기는 몹시 달랐다. 미나네는 젊고 어수선한데 복현 씨네는 은은하고 중후하다 할까. 금당에서는 대문 안집에나 있을까. 다른 집에서는 꼴보기 어렵게 된 반다지며 2층장, 문갑 등의 오래된 가구들이 곳곳에 맞춤하게 놓여 있었다. 차를 마시는 탁자는 옛날 문짝에다 다리를 달고 유리를 올려놓은 것이었다. 문짝 탁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병선 씨는 금방 아낙네들이 떼서 던져버리거나 태워버린 옛날 물건들과 문짝들을 생각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쓸 수도 있는 것들을 집을 고칠 때마다 원수 갚듯이 때려 부수고 활활 태워 없애다니. 옛날 물건들이 원수가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세월이 원수 같아서 모두 그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병선 씨는 시골집을 나와 미나네로 온 사연을 말했다. 마을 잔치를 하는데 토악질이 나서 집을 나왔노라고.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도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줄줄이 나왔다. 복현 씨가 갑장인데다 맞장구를 잘 쳐주어 그랬는지도 몰랐다. 더구나 맞장구 치는 복현 씨 말투가 점점 병선 씨를 닮아갔다. 그랬어. 잘했어야. 그럴 때는 잠시 집을 나서는 것도 괜찮지라. 복현 씨의 전라도 말씨에 웃던 병선 씨가 물었다. 혹시 고향이 우리 전라도요? 병선 씨의 질문에 복현 씨가 젊은 아낙처럼 깔깔대며 나주에서 태어나 자라고 결혼하면서 서울로 왔노라고 했다. 서로의 신상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오전이 금세 지나가 점심때가 됐다. 병선 씨가 전날 담은 배추김치와 백김치를 말하면서 복현 씨를 미나네로 청했다. 함께 점심을 먹은 뒤 복현 씨가 문화센터에 장구를 치러 갈 시간이라며 일어났다. 장구요? 뚱땅거리는 그 장구. 복현 씨가 또 웃었다. 얼마간 여기서 지낼 거라면 집에만 있지 말고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다니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권해왔다. 한 달 교습비가 5만 원이라 부담 없을 거라면서. 그 며칠 뒤부터 병선 씨도 복현 씨를 따라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나갔다. 초급반에 등록해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장구를 배우게 됐다. 병선 씨는 평생 친정동네 이름에서 따온 학동댁이라거나 죄아엄매나 미나엄매 등으로 불렸다. 이름을 써보는 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는 투표할 때 같은 특별한 날뿐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서 따로 이름이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은 채 살아왔다. 문화센터에서는 누구 엄마나 누구 아낙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만 불렸다. 30살이나 됐을 장구반 선생님이 매번 이병선 씨라고 불렀고 같이 장구를 배우는 사람들도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불릴 때마다 병선 씨는 자신이 젊어지는 것 같아 신기하고 재미났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어린 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다. 어릴 때 동무들은 병선 씨를 선이라고 불렀다. 선이야 놀자. 선이야 쑥캐러 가자. 선이야 학교 가자. 초급 장구반 사람이 30명쯤인데 남자가 10명쯤은 되는 성 싶었다. 남자건 여자건 장구를 잘 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은 10명 남짓이고 대개는 병선 씨처럼 생짜들이었다. 등록하고 몇 번 나오다 마는 사람이 흔했고 수시로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 병선 씨가 잘 따라하지 못해도 부끄러울 게 없었다. 복현 씨는 여러 해째라 고급반에 속하는 설장구반이었다. 그 반 수업은 오후인데 복현 씨는 초급반 수업에 보조 강사로 드나들었다. 보조 강사인 복현 씨가 초급반 학생들 앞에서 장구를 메고 춤추는 설장구 시범을 자주 보여줬다. 한복으로 된 설장구 춤옷을 입은 복현 씨가 장구를 메고 궁채와 열채를 두드리며 날렵하게 돌아치는 걸 볼 때마다 병선 씨는 홀려서 쳐다보곤 했다.
저 안악이 나와 같은 나이가 많나. 75에도 저리 고울 수가 있나. 매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고 실제 그랬다. 나날이 훌쩍훌쩍 지나갔으나 병선 씨는 금방 떠나온 날을 세지 않았다. 영광과는 일절 통화하지 않았고 아들들의 전화도 받지 않게 되었다. 2달쯤 되었을 때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이만하면 충분하시지 않아요?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세요. 병선 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19살에 시집 와서 꼬박 56년을 거기서 살았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마저도 대꾸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나갔다. 그 뒤통수에 대고 용돈이나 내놓고 가라. 신사를 너무 먹고도 늙은 어머니한테 용돈 줄 줄도 모르냐. 소리치고 싶었으나 치사해서 참았다. 일주일 뒤에 둘째 아들이 찾아와 소리쳤다. 엄마, 혼자 밥 끓여 잡수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80살이나 되셨잖아요. 80살이 아니라 180살이라도 불쌍치 않다. 내 놈 눈에는 아베만 보이고 어메는 안 보이냐. 그리 불쌍하면 네 놈이 가서 밥 끓여주라. 하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병선 씨는 여전히 입을 떼기가 싫었다. 입을 떼는 순간 평생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병선 씨가 시집이라고 갔을 때 시어매가 겨우 48살이었다. 그 나이에 끼니 때면 상노인처럼 손끝 한번 까딱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앉아 며느리 손에 얻어먹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12번씩 갖은 트집을 잡아대다 달려들어 며느리 머리털을 뜯어대곤 했다. 시어매한테 머리털을 뜯기고 나면 서방은 위로는커녕 주먹질을 해댔다. 그 징그럽던 젊은 날이 모조리 되돌아와 토악질이 난다고 둘째 아들놈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한 달 뒤 셋째 아들은 처자식까지 달고 찾아왔다. 만나지 않았다. 셋째는 식구가 온다는 말에 병선 씨가 피해버렸다. 해질녘이었다. 집을 나서서 전화기를 꺼버리고 동네 시장에 갔다. 이미 익숙해진 시장 골목을 걷다가 국밥집에서 순대를 사 먹었다. 순대를 주문하면 맛있게 고운 돼지뼈 국물에 파를 송송 띄워내주는 국밥집이었다. 신설가량의 주인 내외가 모친한테서 물려받아 한다는 국밥집은 탁자가 5개뿐인 자그만 가게였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여느 날보다 북적였다. 병선 씨가 갈 때마다 같이 일하던 안악의 바깥이 보이지 않고 20살이나 됐을 사내 아이가 거들고 있었다. 안악의 아들 인성 싶은데 사내 아이가 버들가지처럼 야리야리했다. 새내기 대학생인가? 머리털이 길고 뾰족한 턱에 여드름 자국 몇 개가 있는데 시장통 국밥집에서 일하기는 어렸다. 아이가 들고 나르는 뜨거운 뚝배기가 아슬아슬 위태로워 보였다. 안쓰러운 마음에 병선 씨가 주인 안악한테 할 일도 없으니 순대값으로 2시간 설거지나 해주겠다고 했다. 주인 안악이 반가워했다. 같이 하던 바깥이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이었다. 그날로 병선 씨는 취직을 했다. 바깥에 몸이 나아 돌아올 때까지 일한다는 조건이 붙긴 했어도 해질녘 안팎 4시간 거들어주고 3만 원씩 받기로 했다. 시장은 한 달에 2번 전체가 쉬는데 첫째, 셋째 월요일이었다. 그런 날 쉬면서 처음으로 휴일의 의미를 알게 됐다. 아침에 문화센터에 갔다가 오후에 국밥집으로 출근하는 날들은 은근히 바빠 혼자 웃으며 중얼거리기도 했다. 도시 사람들이 이래서 바쁜가 보네. 국밥집에서 일한 지 3달이 넘었다. 국밥집 바깥 주인은 척추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가게에 나와 일할 정도가 되려면 몇 달 더 걸리려나 보았다. 병선 씨가 일할 날도 몇 달간 더 남았다. 보통은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씩 일하지만
5시간이나 6시간일 때도 있었다. 가끔 점심때부터 나와 달라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8시간이나 9시간 일하기도 했다. 주인 안악은 시간당 6,000원씩 꼬박꼬박 쳐서 그날 일삭을 주었다. 민아한테 얹혀 사는 덕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더니 200만 원이 넘었다. 일평생 가져본 돈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영감의 월급은 평생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다. 마늘이며 꽃이며 유자며 매실 등의 농사를 짓고 겨울이면 유자 공장이나 미역 공장에 다니면서 철철이 돈을 벌었으나 그 돈들은 병선 씨한테 고인 적 없었다. 자식들 밑으로 들어가기 바빴고 자식들 밑으로 들어갈 때도 애들 아버지의 통장을 통해서였다. 그렇게 평생 한 일과 번 돈이 다 어디로 갔건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왔다. 지금도 지나간 70몇 년이 아까운 건 아니다.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싫을 뿐이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며 다 늙었는데 새삼 금당이 또 그 집과 영감이 이렇게 싫은 까닭이 뭔지 몰랐다. 아니 싫다는 생각도 없다. 그저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하면 구역질이 났다. 구역질 하다가 숨막혀 죽을 것 같았다. 그런 판이라 200만 원이 뿌듯하고 좋다. 민아한테 침으로만 얹혀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내가 낳고 키워서 대학까지 맞춰주었던 내 딸이고 그 딸한테 이제 네가 내 집이 돼주고 지갑도 돼줘야겠다고 큰 소리도 쳤지만 그건 별개였다. 돈이 없을 때는 어쩐지 마음이 오이장아지처럼 찌부러진 것 같았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어깨도 차츰 펴졌다. 오늘은 셋째 월요일, 시장이 쉬는 날이다. 병선 씨의 생일이기도 하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차려주니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랬다. 그걸로 충분했다. 금당에서는 한창 초벌고추를 따 말리고 올콩을 거두고 마늘씨를 손질하느라 바쁠 때이다. 점덕어매는 사고로 누움뱅이가 된 지 넉 달 만에 집으로 왔는데 치매까지 겹쳤다고 윤은혜가 알려주었다. 그 자식들이 하도 사정을 해서 윤은혜가 점덕어매를 짬짬이 봐주기로 했다. 점덕어매는 아침 9시에 읍내 요양보호소 차를 타고 갔다가 5시에 돌아오게 됐다. 윤은혜가 점덕어매를 아침에 차 태워 보내고 저녁에 맞이해서 잠들 때까지 돌보는 것이라 했다. 점덕어매가 요양보호소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자식들이 번갈아 와서 모친을 돌보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2달가량에 주말에 자식이 온 건 4번뿐이라고 했다. 물론 간병비를 받고 있으나 너무 매어 살게 되니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어쩌까이. 병선 씨는 그러고 말았다. 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벌어질 것이든 거기서 나와 있는 병선 씨는 한가하다. 아침에 문화센터 다녀와 복현 씨와 차를 마시고 건너와 미나가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담았다. 어제 국밥집 일 끝나고 나오던 시장에서 열무 2단을 싸게 샀다. 파장 무렵이라 채소 가게에서 싸게 팔고 있었다. 싸든 비싸든 2단을 산 까닭은 복현 씨네도 좀 나눠주기 위해서였다. 복현 씨가 동무가 돼주지 않았다면 서울살이가 얼마나 답답했을 것인가. 그게 늘 고마워서 김치를 담을 때면 을에 그 집 못까지 생각하게 됐다. 풋고추와 밥을 믹서에 갈아 버무린 열무김치를 복현 씨한테 한 통 건네주니 좋아하며 말한다. 김치를 이리 얻어먹다가 자네가 시골로 돌아가면 난 어쩐데. 금당 가서도 김치 담아 보내줄라나? 그람세. 말이라도 좋구만. 고맙네. 오늘도 아들 집에 좀 갖다 줘야겠네.
우리 아들도 자네 김치를 아주 좋아한다니까. 병선 씨 며느리들은 시어미의 김치를 고마워하지 않았다. 택배기사한테서 건네받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였다. 몇 해 전 추석에 며느리들이 그런 푸념하는 것을 들었다. 며느리들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자신이 분했다. 생각해보니 그들이 김치 담아달라 한 적이 없었다. 남들이 그리하기에 나도 해야 하는 줄 알고 했다. 남들 따라 하면서 남들과 같이 나도 어미 노릇 잘하고 있다고 위세했다. 며느리들의 푸념을 듣고 난 뒤 병선 씨는 아들들 집에 김치 보내는 짓을 멈췄다. 김장김치도 김장할 때 저희들이 와서 거들지 않으면 금옥만치 담지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 시골 안하기 담은 김치 맛나게 먹어준다는 게 나도 좋네. 들어가소. 고마워. 김치를 나누고 난 병선 씨는 집안을 채우기 시작한다. 김치 담느라 어지러워진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청소기를 돌리고 미나방의 화장실에서 빨랫감을 들고 나와 세탁기에 넣는다. 미나는 제가 나중에 치우겠다고 놔두라고 하지만 나중이 언제일지 몰랐다.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일찍 들어오는 날은 저녁 먹고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 아예 운동까지 하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눈치로 보자니 연애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행여 임자 있는 사내를 만난다고 할까봐 겁이 나서 묻지는 못한다. 오래전 금당 세토구에 조성댁이라 불린 정순심이 살았다. 병선 씨와 같은 해에 금당으로 시집왔다. 조성댁은 애를 낳지 못한 채 일찌감치 가부가 되었고 시어미 밑에서 시동생들과 신우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시어미 돌아가고 시동생과 신우들이 모두 나가기까지 10년이나 걸렸던가. 조성댁은 아직도 펄펄하게 젊었다. 홀로 지내다 보니 옆집 민성 아버지와 정분이 났고 작은 집처럼 지내게 됐다. 그리 지낸 지 1년이나 됐을 때 민성 어매가 조성댁 내 헛간에다 불을 질러버렸다. 민성 아베가 조성댁 방에서 자고 있던 새벽이었다. 헛간에 지른 불은 삽시간에 안채로 번졌고 온 동네 사람이 불을 끄느라 난리를 피웠다. 그 틈에 민성 어매는 동정지로 올라가서 목을 매버렸다. 불은 다 끄고 나서야 소나무에 매달린 민성어매를 발견했다. 조성댁은 민성어매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튿날 새벽에 동네에서 사라졌다. 일이 원체 컸던지라 당시에는 아무도 조성댁을 흉볼 생각조차 못했다. 목을 매버린 민성네를 짠해하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일은 금당 사람들 안에 박혀 있다가 틈만 나면 비집고 나온다. 에이구, 뭔 쓰잘데없는 생각을 한다냐. 중얼거린 병선 씨는 건조대에 빨래를 걷어다 소파에 놓고 앉는다. 미나와 연결해 떠올랐던 민성어매와 조성댁 이야기가 달아실댁 생각으로 번진다. 달아실댁 순아엄마는 딸 6을 낳고 과부가 됐다. 달아실댁이 과부된 지 이태쯤 됐을 때 가을이었다. 병선 씨는 그날 해질녘에 6살짜리 미나를 데리고 읍내 봉황산 아래 영춘 의원에 있었다. 뒷께서 꼬막을 캐 수매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미나 몸이 불덩이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다. 머리에 수건이나 얹어줄 상황이 아니었다. 꼬막만한 계집에 감기 걸린 것 가지고 수선 피워댄다는 시어미 말을 무시하고 애를 들쳐업고 나섰다. 차가 드물었던 그 시절 동네의 차라고는 딱 한 대 개성제에 있었다. 동네 사람들 누구도 그 차를 탈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병선 씨는 애를 얻고 운대 정류소로 내려가 맨 먼저 나타난 트럭을 가로막았다. 애가 죽을 것 같다고 했더니 영춘 의원 앞까지 태워주었다. 미나는 급성 폐렴이었다. 입원했다. 주사 맞고 약을 먹은 아이가 잠이 든 뒤
병선 씨는 병원 대합실 출입문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미나 아버지 사무실로 전화했다. 미나 아버지는 마감이 덜 됐다고 다 끝난 뒤에 들리겠노라 했다. 아픈 애를 업고 숨가쁘게 왔을 망정 애는 약 기운을 타고 잠들었고 병선 씨는 급작스레 한가했다. 그 시간에 집이 아닌 곳 동네 밖에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출입문 옆 창에다 머리를 대고 어둠이 내려앉는 길과 길 옆 숲을 건너다 보았다. 미나만 데리고 이처럼 한가한 먼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망연한 시선 속으로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 전매청 다니는 철진 아버지 방섭 씨였다. 병원 앞길이 봉황산 팔각정까지 이어져 있고 중간에 공원도 있다고 했다. 식당도 있나 보다 했다. 미나 아버지만 해도 저녁자리 때문에 막차를 떨치고 20리를 걸어오는 날이 드물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 달아실 때 순아 엄마였다. 순아 엄마도 저녁자리가 있는가 보네. 무심코 중얼거리다가 퍼뜩 머리를 들었다. 달아실 댁이 봉황산에서 저녁 먹을 일이 뭔가 싶어서였다. 달아실 댁이 3살이 많지만 동무지간으로 지냈다. 동갑인 윤은혜와 셋이서 친한 편이었다. 다시 눈을 창에 댔다. 달아실 댁 뒷모습이 보였다. 긴 치마에 앞단추인 긴 스웨터를 입었고 손에는 지갑을 든 것 같았다. 달아실 댁이 이 시각에 읍에 있으려면 꼬막을 담아 이고 나온 고무함지를 팔에 끼고 있어야 맞춤했다. 빈 고무함지에는 사려진 금을 뭉치며 꼬막을 담아 판 보시기와 애들한테 줄 과자 한두 봉지 들어있을 것이었다. 어두워진 데다 시야에서 벗어난 달아실 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다. 더 보려도 볼 수가 없었다. 미나가 깨어나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에는 밤새 보챘고 사흘이나 지나서 차도를 보였다. 그러느라 두 사람을 본 일을 잊었다.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달아실 댁한테 묻지 않았다. 입에 걸지 않으므로 생각도 나지 않게 되었다. 봉황산 길의 두 사람 모습을 달리 볼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은 3년 뒤쯤에 일어났다. 철진 엄마가 철진 아버지와 달아실 댁이 바람을 폈다고 동네를 뒤집어 놨을 때였다. 순환의 집에 가서 난리 피우고 승무당 가서 울부짖고 동각에 가서 소리치고 양사까지 가서 울어댔다. 철진 아버지와 달아실 댁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그런 일 없다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반박했다. 워낙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두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걸 봤다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철진 엄마만 미친년이 되고 말았다. 나도 그때 본 것은 없은께. 뭐. 병선 씨는 입을 삐죽하고는 마른 빨래 더미를 끌어당긴다. 당시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모름으로 병선 씨 마음 깊은 곳에 묻은 비밀이었다. 남의 비밀을 망정 내 맘속에 묻어두니 내 것인 양 은밀했다. 둘이 사는 빨래가 많기도 하네. 괜한 소리를 해보며 수건부터 갠다. 미나가 무엇 때문에 노상 바쁘건 눈앞에 일거리를 두고 보지 못하는 건 병선 씨 버릇이다. 또 시골집과 달리 잠깐만 치워도 말끔해지는 게 아파트라 청소해 놓고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깨끗한 식탁에서 혼자 간단하게 밥 차려 먹는 맛도 괜찮았다. 좀 호젓하고 약간 가볍고 살짝 달다고나 할까? 그렇게 혼자 간단히 점심을 먹을 때 영감을 떠올리기도 한다. 영감도 혼자 차려 먹는 밥이 이렇게 호젓하고 가볍고 달기를. 딱 그만큼만 생각하곤 도리질해 버린다.
더 생각하다간 밥맛은커녕 구역질이 나겠기에. 점심을 먹고는 방으로 들어와 선풍기를 켜놓고 앉아 소설책을 잡는다. 2달 전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용지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일생 찍는 당이 정해져 있는지라 투표가 어려울 것 없었다.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걸 보면 세상이 좋아진 게 분명했다. 투표하고 돌아와 집안을 치우다가 미나이 책상 모서리 먼지를 닦는데 눈에 익은 책이 보였다. 책이 눈에 익은 게 아니라 글자가 들어온 것이었다. 매구할매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두건이 나란히 꽂혀 있는 매구할매 아래에 유은연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은연이 소설가라고 했고 그 덕에 영화장이들이 1년이나 금당에 들어와 살고 매구할매가 텔레비전에도 나왔다. 은연이 썼다는 책 구경은 처음이었다. 신기해 빼서 넘겨봤다. 작가의 말이라는 게 맨 앞에 나왔다. 작가의 말 시작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삶이 소설책 몇 권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였다. 이게 뭔 말인가? 여러 번 소리내어 읽어보고서야 무슨 뜻인지 어림했다. 사람마다 책 몇 권씩 채울 만큼 기막힌 사연을 갖고 산다는 말이었다. 병선 씨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책에 쓸 것이 하나도 없다. 남들 다 아는 것만 하고 남들 다 아는 것을 못한 것은 쎄고 쎄쓴게. 시험에나 서방한테 한 번도 대들어보지 못했지 않은가. 젊을 때 대들어봤다면 75살이나 먹어서 집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100살인지 200살인지 모르는 매구할매는 어땠을까? 얼마나 특별한 사연을 가졌기에 증손녀가 소설로 썼을까? 그게 궁금해서 병선 씨는 그날 은연이 쓴 책을 읽어보기로 했다.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국민학교를 다녔고 그때 공부를 잘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60여 년 전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계집애가 국민학교 다녔으면 충분하다고 중학교를 보내주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중학교 보내달라고 대들거나 사정해보지도 못했다. 학교는 그걸로 끝이었다. 책은 남의 세상 것이 되었다.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었다. 60여 년 만에 처음 잡은 책 한쪽 읽는데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았다. 소리내어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졌다. 그래도 읽어나갔다. 참고 읽으니 읽혔다. 매구할매는 매구할매인 녹두가 서방과 아들들을 잡아먹었다고 시집에서 쫓겨난 뒤 죽으려고 물에 빠졌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다. 매구할매가 사는 동네에서 56년을 살고 있는 병선 씨가 모르는 이야기였다. 매구할매가 28살 때라는 그 시작 대목에서 녹두는 세상의 끝에 다다랐다고 했다. 억지로 죽지 못했으니 저절로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할 거라고 했다. 세상 끝에서. 겨우 세 쪽인 시작 대목을 읽고 난 그때 병선 씨는 한참을 울었다. 세상의 끝이라는 말 때문이었고 세상의 끝에 다다라 죽지 못하고 살아난 녹두가 불쌍해서였다. 울면서 녹두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쌍한 여자는 녹두만이 아니라 이병선이었고 금당 안악내 드리기도 했다. 아니 세상 모든 여자들이었다. 매구할매 이야기 책은 2권인데 아직 한 권을 다 못 읽었다. 어려워서라기보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는 사람들과 알 것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병선 씨가 금당으로 가 시집 왔을 때 이미 노인이었던 사람들, 그때 어리거나 젊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주워들었던 그 옛날 사람들, 그들이 살던 삶들, 이야기 속에서 옛날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었다. 첫 권의 말미에 이른 참인데 여순반란 사건이 터졌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며 순천에 난리가 났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개성제의 열애당 마님은 순천고등학교 선생인 아드님을 찾아 나선다. 순천집에 아들이 없자 열애당 마님은 학교로 가서 내 아들 어디 있냐고 선생들한테 묻는다. 선생들은 오늘 유 선생을 못 봤다고 한다. 유 선생은 열애당 마님의 외아들 진섭이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 열애당 마님이 어찌하시려나. 아이고 어쩌냐. 병선 씨는 가슴이 떨려 더 읽지 못하고 책을 덮는다. 마침 전화가 오기도 했다. 병선 씨는 다행이라 여기며 전화기가 있는 거실로 나선다. 들어하는 이야기라 더 떨리는 것 같다. 유진섭 선생은 여순반란 사건 때 순천에서 죽었고 열애당 마님이 그 죽음을 데리고 동네로 돌아왔다고 했다. 더구나 아들 장례를 치른 저녁에 읍내로 나갔던 열애당 마님의 남편도 공비들한테 죽었다. 그때 열애당 마님의 남편은 읍장이었다. 병선 씨가 금당으로 시집와서 조금씩 들었던 소문 같은 일들이 소설책에 소상히 나타나므로 옛날의 남의 일들이 지금 내게 벌어진 일들인 것만 같다. 다시 겪어야 할 세상의 끝. 미나다. 엄마, 오늘 국밥집 나가지 않는 날이라고 하셨죠? 오냐. 지금 뭐 하세요? 김치 담고 청소했다. 미나한테 책임다는 소리는 못한다. 어쩐지 부끄러워서 미나 없을 때 방에서만 읽었다. 그럼 계속 집에 계실 거예요? 그러겠지. 왜? 저녁에 친구 한 명 데리고 갈게요. 오늘 엄마랑 외식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로 저녁 먹자기에 엄마 생신이라고 했더니 그럼 같이 먹자고 했어요. 뭔 친구인디? 친구가 친구지 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생일이고 뭐고 가네. 네가 친구 데리고 온다고 전화한 것이 처음이고 그건 밥 해놓으라는 말인 건디. 엄마가 뭔 친구냐고 묻는 것이 이상하냐? 잠깐 잠잠하더니 한숨소리와 함께 미나가 말한다. 유교현이에요. 유교현이가 누군디? 네 대학 친구냐? 아니면 병원 친구? 엄마가 요새 읽으시는 소설책 매구할매 있죠? 그 글제 근디? 그 소설 쓴 은연이 셋째 오빠가 교현이에요. 무엇이? 대문안집 셋째 아들이라고? 네, 그 대문안집 셋째 아들이요. 걔가 너보다 위일 건디 어떻게 네 친구냐? 걔랑 한대 학교 다녔냐? 예전에 걔가 우리 병원에 왔다가 보게 됐는데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걸 서로 알아보고 연락하고 지내게 됐어요. 걔가 외국에 가서 여러 해 근무하다가 작년 말에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됐고요. 근데 치구, 집에 데리고 와서 나한테 보여준다는 건 뭔 뜻이냐? 걔 여적 홀몸이냐? 몇 살인디? 대문안집 셋째 아들이 이혼했다고 들은 게 10년은 된 것 같아 나온 질문이다. 걔 저보다 2살 많고 홀몸 맞아요. 오래전에 이혼했고 재혼은 안 했으니까요. 근데 엄마, 걔하고 나하고 결혼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마시고 오늘 저녁밥이나 같이 먹어요. 임자 있는 놈이 아니라는 말에 맘이 푹 놓인 순간 어쩐지 부화가 난다. 결혼 같은 거 안 한다는 말 때문이다. 결혼도 안 하면서 뭐 땜시 엄마한테 밥을 해달라냐? 누구들이 먹지. 그러고 그놈은 지 엄니 앞으로 통 내려가보도 안 하는 것 같은디. 그 동네에서 나와 있는 나한테 와서 밥을 얻어먹고 싶다냐? 뭔 늦자구가 그 모양이다냐? 뭘 안 내려가봐요. 그저께도 갔다가 어제 저녁에 올라왔다는데요.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귀국한 뒤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어른들 뵈러 다녀요. 대문안집은 진입로가 따로 있어서 일부러 그 집에 가보지 않는 한 누가 다녀가는지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사실이다. 더구나 병선 씨가 2월에 집을 나와 반년째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그쪽 일을 얼마나 알겠는가. 알았다. 늦자고 없는 놈이라고 한 건 내가 잘못했다. 글문 오늘은 일단 데리고 와 봐라.
뭘 자내놓을까나. 간은 아무거나 잘 먹어요. 김치 담으셨다면서요. 그거하고 불고기 해주세요. 몇 시에 나올 건디? 8시쯤에요. 알았다. 병선 씨는 더 묻고 싶은 숱한 말을 삼키고 전화를 끊는다. 교원을 본 건 작년 5월, 은연의 혼례 때다. 대문안집 바깥마당에서 벌어졌던 전통 혼례식에 외국에 가 있던 셋째 아들이며 둘째 며느리까지 모두 왔었다. 생김새 다른 신랑 덕에 외국인들도 드물지 않았던 그 혼례식은 병선 씨가 평생 봐온 그 어떤 결혼식보다 화려했고 소란했다. 매구할매 영화를 찍을 때라 영화장이들이 커다란 카메라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사진을 찍기도 했던 그때 그 식구들을 보면서 안악들이 소곤거렸다. 옛날식 혼례 구경은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병선 씨는 마트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뒤늦게 온갖 생각이 밀려든다. 둘이 만나 밥이나 먹는 사이가 아닌 게 분명하다. 미나나 교연이나 혼자 몸이니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40 중반의 한창 나이에 결혼도 안 하면서 몸만 썩으며 지내는 건 괜찮은가. 그러다 도리질한다. 안 괜찮을 건 뭐냐. 늙으면 죽어 썩을 몸 애껴서 뭐 한다고. 스스로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소리내어 중얼거려 보지만 뭔가가 아쉽다. 뭐가 아쉬운 건지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경비실 앞이다. 오늘 경비 담당인 최 씨가 장안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해온다. 고개를 끄덕이던 병선 씨는 아쉬운 게 뭔지 깨닫는다. 세상에나 이럴 수가. 미나와 교연이 결혼을 하게 되면 홍림당과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50여 년 전에 돌아간 열애당을 아직도 마님이라 부른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마님을 기억하는 금당 사람들한테는 높고 컸던 그 집에 대한 생각이 여전했다. 지금도 그 집 사람들은 다르다. 100몇 살일 지보를 메고 할매를 지성스레 모시고 침에 앓는 홍림당을 잘 지키기 위해 그 너른 집의 바깥을 둘러 울타리를 치고 딸은 친정살이를 한다. 그 집이 아직도 특별하고 높은 이유는 그 때문이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 그런 집과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이 결혼을 하면. 상상하던 병선 씨는 부르르 진저리를 치곤 도리질을 한다. 그렇게 되려면 자신이 금당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지 않은가. 끝이 나